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육차시입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5차시가 선생님이 뭔가 좀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빨리 끊어야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50분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6차시는 기필코 반드시 짧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 시간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3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촬영 날짜 4월 23일 목요일이고 처음으로 평일에 오전에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50분이에요. 찍고 있는 이 시점, 이 주간이 너무 추워요. 요즘 바깥이 거의 봄 날씨인지 모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차시, 5차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1-3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경제체제 봤었고요. 그래서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까지 봤었고 혼합경제체제까지 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교과서 프린트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난 차시까지 해서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경제 이 원리들을 지금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분업과 특화와 교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체 일의 공정을 각자가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분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본인이 더 잘하는 것을 특화하는 것이 있었고 그 특화를 통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득을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갑과 을의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그 생산 가능 곡선 있잖아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차시에서 개념 프린트 11쪽, 12쪽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차시의 생산 가능 곡선하고 소비 가능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2, 3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로는 31쪽 펴주시고요. 개념 프린트는 9쪽 펼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수학 3실이 이제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나만 하진 않네요. 네. 그래서 가보도록 합시다.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시장 경제 원리. 사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기본 체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경제들에 대해서 금방금방 캐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쪽 맨 위에 보시면요.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은 가격에 반응하여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은 가격의 신호에다가 형용편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가격의 신호. 이 시장 경제는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의 신호에 따라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재화를 얼마나 구매하여 소비할지를 결정한다. 전체적인 계획이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마치 교통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경제 주체들은 가격이 주는 정보, 신호, 유인에 반응하여 제각기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 그 사회의 자원 배분과 생산물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 형광펜 쳐주시고요. 가격 형광펜. 밑줄. 시장 경제 안에서 자원 배분과 생산물 분배를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처럼 작동. 그리고 가격 기구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시장 경제 체제, 다시 말해 경제 체제를 움직이게끔 하는 작동하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그것을 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왜 애덤 스미스가 작년에 우리 국부론을 봤을 때도 왜 선생님이 계속 물어봤었잖아. 보이지 않는 손이 뭐라고?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장경제 원리는 가격 기구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 보시면 첫 번째 정보 기능, 이 가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가 정보 기능, 두 번째가 신호 유인 기능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 프린트 9쪽으로 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장경제 기본원리 1. 시장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인데요. 경제활동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한다. 인위적인 통제 없이 희소한 자원이나 상품을 충분한 지불의사와 능력을 갖춘 소비자나 기업에 배분한다. 즉 가격이라는 것이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떠한 배분의 그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야. 빨간색이면 그만 더 소비하지 마세요 혹은 더 생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어쩔 때는 이 가격이 파란색 같은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지. 쭉 지나가세요. 계속 뭐 더 소비하세요, 더 생산하세요 이런 역할도 각각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가격 기구가 하는 역할이 우리 프린트에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하는 역할은 재화 배급 기능이래요. 그래서 이 재화 배급 기능 읽어보도록 합시다. 재화의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한정된 재화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장미가 공짜라고 한다면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져가려 할 것이며, 몇 송이만 필요한 사람들도 한 다발씩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격이 0일 때는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힘들다. 그러나 장미 한 송이에 1,000원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이 장미를 가지려고 한다. 장미가 꼭 필요한 사람이란 장미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송이당 1,000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물건이 우리가 경제재라는 것은 결국 다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재화 배급 기능은 어떻게 담당하는지 한번 보자고. 얘들아, 만약에 지금 예시처럼 그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물건의 가격이 0원이래.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을 것 같더라도 일단은 0원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가져가겠지. 그러다가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말 그 재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거래될 수 있도록 이게 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나중에 2단원 미시경제에서 배울 거긴 한데요. 최대 지불 용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대 지불 용의.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돈을 지불함.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지불 그만큼을 하더라도 나는 그 재화가 너무 꼭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이 최대 지불 용의보다 작게 되면 그거 이제 그 사람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칠판 지우개가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 한 2,000원에 되는데 나는 지금 5,000원을 내고서라도 얘를 기꺼이 가져오고 싶단 말이야. 즉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가격은 재화를 배급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실제로 요즘 이렇게 원격 수업 실시하면서요, 그럼 기자재들 있잖아. 각종 기자재들, 선생님들도 이제 양서고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이제 기자재를 막 구입하려고 봤더니 이 기자재와 관련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대. 엄청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정보 기능이라고 나옵니다. 프린트 10쪽에 정보 기능. 그래서 정보 기능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교과서부터 읽어보도록 하자.
가격은 재화의 상대적 희소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가격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높은 가격이면 생산자들은 팔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살 수 없겠구나라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가격이. 우리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희소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재화의 가격을 딱 보고서는 이게 지금 희소성이 높구나, 희소성이 낮구나. 그러니까 욕구와 그 다음에 그에 비한 자원의 양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가 이게 벌어져 있구나. 가격이 엄청 높으면 욕구가 정말 많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이 반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으면 자원의 양이 그만큼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의 역할을 가격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프린트 10쪽 보시면 슈퍼마켓의 선반에 진열된 상품에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다면 쇼핑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두 경우 모두 선택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격은 소비자, 생산자, 자원 소유자가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 얼마나 팔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희소성, 얼마나 그 재화가 지금 희소한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들, 그 다음에 생산자들,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든 생산 요소 시장이든 어떻게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기능을 가격이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호 유인 기능이에요. 교과서 보시면 가격의 변화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유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 신호등 빨간색은 더 사라, 더 사지 마, 더 만들지 마 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불이라고 한다면 더 사도 돼, 뭐 더 만들어도 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고 해보자. 가격이 엄청 올라가면 소비자한테는 어떤 느낌인 거야? 빨간불이 되겠지. 지금 사면 안 돼. 근데 생산자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불. 지금 이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럼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서 많아진 공급자들은 내가 조금 가격 더 내려서 이거 만든 거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또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게 맞아질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번엔 너무 낮아.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막 둘러싼 다음에 나 이거 사야지 하는데 팔려는 사람들은 빨간불이잖아. 지금은 그 상품을 만들거나 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제 수요랑 공급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더 많으니 내가 1,000원 하던 거를 내가 1,500원이라도 내가 더 살게. 최대 지불용이 아까 얘기했었지. 내가 조금 더 그걸 살려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맞아진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이 제공해주는 정보에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또 가격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한다. 높은 장미 가격은 수요자들에게 장미 구입량을 줄이라, 공급자들에게 생산량을 늘리라. 이와 같이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가격의 신호의 기능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가격이라는 신호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이 나타내는 신호에 따라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얘들아, 장미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장미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만들려고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안 사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은 장미 사지 마, 만약에 꼭 필요하면 다른 데로 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유인 기능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며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은 장미를 덜 가지거나 다른 꽃으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서 가격 상승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장미를 덜 가지고 다른 꽃으로 대체하는,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더 살지 덜 살지, 더 만들지 덜 만들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다른 쪽으로 가, 혹은 지금 이걸 해,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것들이 가격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이다라는 이야기고 이 가격에 따라 시장경제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격 기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장경제 원리를 움직이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익추구 보상입니다. 프레임트 10쪽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5차 시에 선생님이 좀 막 대학교 때 이야기도 해주고 막 경제체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비록 지금 우리 당장 수험에는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그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남아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서 나도 내 생각도 한번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좀 더 내적인 거를 많이 다져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야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지난 시간에 그거 들으면서 이거 왜 얘기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등교계약해서 여러분들 오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들 우리 정말 얼굴 마주 보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우리 또 볼 테니까 또 빨리 와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과제 올려주신 거에 계속 빨리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나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시장경제 원리 두 번째 이익추구 보장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개인의 이익추구 보장을 통해 경제적 유인 동기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활동에 기본적인 자유가 있대. 우리 알다시피 그 기본권에서도 그 보장하고 있잖아요. 헌법에서 어떠한 신체 우리 작년 선생님이 자유권 같이 외웠었던 거 기억나? 막 신체 자유, 주거의 자유 막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또 보장하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고 그거에 대한 법 조항은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었어요. 앞에서. 그런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이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여러분들한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각각의 개인들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사회 발전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야. 그거에 대한 사례는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향상된다. 사회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그러니까 본인들 다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결국에는 여기에 경제적 유인에 대해 반응을 한다는 거지. 경제적 유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딱 생각해야 돼. 편익하고 비용에서 긍정적 경제적 유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편익이 더 높던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던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편익을 줄이던지 비용을 늘리던지 이런 식인 거잖아. 그랬을 때 그 경제적 유인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인 거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개인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경제활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 배우겠지만 사유재산권이 있어야겠지. 결국 본인이 본인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더 증식하든 뭐 가지고 있든 소비하든 그런 권한이 개인들한테 다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즉 우리가 이익 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시장경제 원리에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설명한 우리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산업자본주의의 그 시기에 나온 그 저서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의 이제 씨앗을 이제 기틀을 다져놓은 그 학자의 저술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통합사회에 나와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제빵사들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다. 박애심.
모두를 널리 사랑하기 위해서 고기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다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들의 돈벌이에 관한 관심 덕분에 결국 사회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야.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야.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사회에 정말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노력하면서 사회 전체에도 경제 발전,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개인은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이러한 기능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나는 내 이익에만 열심히 따라갔더니 사회 전체의 이익이 향상됐네. 이렇게 이제 애덤 스미스는 봤다는 거야. 그리고 경제사에서 보면은 그게 꼭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케인즈가 나오는 거지. 케인이 다 같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대공황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망해가는 거야. 이제 그게 그 경제학의 뒤에서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의 원리에 가장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가장 근본적인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사회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 할 때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은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이익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여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준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고전파 경제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관한 또 보충 설명이 31쪽 교과서에 나와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좀 쳐줍시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쌍방을 위한 것이다. 밑줄 쳐주시고 각자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다해서 서로 거래하는 것이 사회적인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교과서 설명이야. 쭉 읽어보면서 갈게. 18세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사례를 인용하면 어쩌고저쩌고 요건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이유로 넘어갈게. 자유시장 경제는 이런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이다. 각각의 무늬들이 연합하여 애덤 스미스가 지칭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지고 모든 자원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기능할까? 이것이 자유시장의 기적이다. 자유시장은 자연, 발생적이다. 어떤 관료도 타인의 욕구나 그 충족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개인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할 방법을 찾는다. 사람들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세탁기 등 혁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자본과 혁신이 형성되고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되게 고전적인 이야기니까 현대사회의 사례로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사례에 나온 스마트폰. 얘들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잠깐 그때도 설명했지만 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이윤이라는 것은 결국 총 수입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내가 지금 더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스마트폰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것들 노동자를 썼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임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료를 샀으면 그거에 대한 그 자본이니까 그거에 대한 역시 그 경제학에서 이자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어떠한 그 나가야 되는 돈들을 다 나가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이윤인 거잖아요. 그거 이해되지? 그러면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시 두 방향인데 총 수입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총 비용을 줄여야 돼. 이게 이제 CEO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총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많이 팔아야겠지. 그러면 많이 팔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까? 이게 이제 경영자들이 고민. 우리 문과 친구들 중에 경영경제 쪽 진로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경영 쪽 생각하는 친구들 잘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많이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제품은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먹힐 것 같아. 혹은 중산층한테 조금 더 먹힐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고를 이제 할 건데 이 광고를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해야지
훨씬 더 이렇게 그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인 거지. 뭐 경영학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CEO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니면 총비용을 줄이는 거야.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야. 원료를 국산을 쓴다든지 수입산이 아니라 국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숫자를 조금 줄이고 기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이 들어가는 생산 요소를 기계로 대체한다든지 이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거기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좀 더 유익한 기업이었으면 좋겠고 사람을 위하는 기업이었으면 좋겠으니 조금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나는 그래도 노동자를 뭐 하겠다, 채용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또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경영자들, CEO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공학 쪽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학이 결국 추구하는 게 얘란 말이야. 가지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어떻게 이제 기술에 접목시켜서 이 기술을 통해서 총비용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도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렇게 열심히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런 것들에 노력하게 되면 그게 결국엔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거야. 어느 기업에서 정말 나이스한 원료를 만들어냈어 혹은 나이스한 기술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자신이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원료나 이런 것들을 훨씬 단가를 낮췄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판매량이 더 늘어났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도 다 이익이 되는 거잖아. 사람들은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런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훨씬 더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 선생님이 지금 요 이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경제 생활 하실 때요 그 가게 입장 말고 가게는 이제 소비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정부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 정부기관은 약간 다른 게 뭐 그런 거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선생님만 딱 놓고 볼 때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엄청난 페이를 주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것을 이제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낮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실력이 이상이 된다는 게 검증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교육을 담당하는 그 공적 주체인 정부 말고 기업이 만약에 교육을 주창하게 되면 그걸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 알지? 학원? 그런 데서는 이런 시장 원리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생활을 하실 때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직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하든지 뭐 이런 혹은 뭐 프리랜서가 되든지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입장에서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본인이 가게 입장에서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나는 최대한의 나의 이익이 되는 소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하고 조금 빨리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하면은 우리 1-3에 있는 모든 내용의 교과서와 개념 프린트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테마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면 완벽하게 1-3이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 자,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2조. 그래서 세 번째, 가격 기구 오케이, 이익 추구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것들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선생님 좀 말이 빨라졌어. 그 성과는 제각기 다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필요한데 이 제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제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격만 놔두고 이익만 다 추구할 수 있으면 시장경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다시 말해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갖춰져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활동의 자유 형광펜 쳐주시고요. 여기서도 나왔네. 경제활동의 자유. 이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이거는 근데 얘들아 이익 추구 보장은 결국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을 향상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이익 추구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 시장경제에서는 개별경제 주체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조차 생산, 교환, 소비, 직업선택, 계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왼쪽에 프린트를 보시면 3번에 나오네요.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 같은 거에도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사유재산권 보장에다가 형광펜을 칩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희들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두 번째 줄의 밑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형광펜 공정한 경쟁의 보장. 개인의 이익만 위해서 다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사유재산 다 있어 자유 인정 오케이 이렇게 되면 딱 끝.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제 딱 내가 이제 시장에 진입하려고 봤더니 이미 대기업들이 탁 잡고서 독점, 과점 이런 걸 실시하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딱 뛰어들었더니 엄청난 그런 대기업들이 나를 밀어내려고 막 엄청 막 단가를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는 아예 발을 붙일 수조차 없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서 독과점을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시장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최대한 싸게 팔 수 있도록 노력하든지 아니면은 뭐 최대한 싸게 만들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가격 경쟁을 할 거야.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제품을 사고 싶으니 기업들을, 선생님도 슈퍼 갔을 때 치약 쫙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물론 뭐 맛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격들을 먼저 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싼 게 일단은 많이 눈에 가잖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게 팔려야 되니까 최대한 이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막 노력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경쟁이 해야 되는데 생산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싼 가격에 공급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그 결과 밑줄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질 좋은 제품을 싼 비용으로 공급하는 기업은 그만큼 더 이윤을 얻게 된다.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물건을 판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입이 당연히 늘어날 테니 이윤이 생기는 거고, 혹은 그러니까 치약이 예를 들어 내가 2,000원에 판다고 해보자. 시장에 판매되는 게 총수입일 테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는 총 비용이 1,500원이니 나한테 이윤이 이제 500원이 생긴다고 해봐. 근데 이 치약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기계 같은 걸 도입하든지 기술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한 1,300원으로 내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가격에 팔아도 나는 이윤을 보는 거야. 야, 만약에 이게 싸졌으니까 내가 이거를 2,000원에 안 팔고 1,900원에 판다고 해보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와, 원래
원래 2,000원이었다 1,900원밖에 안 하네 하면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원래 500원, 700원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600원의 이윤을 얻게 되니까 옛날보다 올라가는 거잖아. 좋은 거지. 총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백그라운드를 잘 조성해 줘야 된다. 10조 프린트에 보시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시장 경제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정부는 독점 및 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배운 거야. 가격 기구에 따라 기본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걔네한테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 제도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도적 뒷받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시장 경제는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쭉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32쪽 생생탐구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왜 중요한지 봅시다. 영수는 세계의 경제 역사를 다룬 책을 읽다가 청나라의 상업이 정체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나라 상업이 왜 정체가 됐는지 보자라 돼 있는데 상업 알다시피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서 결국 벌어들인 돈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 건데 이 청나라가 잘 상업이 가다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야.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경제력을 유지하던 청나라의 상업은 중기 이후 정체에 빠졌다. 관료들은 상인들에게 면허권이나 독점권의 비밀로 돈을 요구했고 관료들은 상인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했대요. 시장경제에 약간 반하는 모습이야. 아무리 큰 상업 세력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후원과 지지를 얻어야 했다. 서구학자들은 이처럼 상인들이 관료에 종속되어 독자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 자본주의가 청나라에서 번창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재산권 보장.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한테 다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너네는 그런 재산 없어. 만약에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다 나한테서 사가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상업을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내가 팔아도 이익이 안 생기잖아. 다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하고 그나마 대규모의 그런 자본만 갖고 있던 상인들만 국가에서 그런 독점권을 그나마 사서 그나마 상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 상업이 정체된 이유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했다. 자원의 활용 동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40분 정도에 끝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4차시, 5차시, 6차시까지 해서 우리 1-3의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 그 생산 가능 곡선이랑 그 다음에 1-3의 문제 프린트를 가지고 또 만날 테니까 우리 빨리 만날 수 있는 날 기대하면서 오늘도 과제 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